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모기지 계약은 무효입니다. 본주택의 소유권은 원고 김순희 씨에게 반환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내리치는 듯 크고 차가운 법정의 네 벽 사이에 울려 퍼졌다. 서기가 서류를 넘기는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방 안이 고요했다. 높은 창문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김순희 씨의 은백색 머리카락에 차가운 회색 후광을 드리웠다. 그녀는 가느다란 두 손을 꽉 쥐고 앉아 떨릴 정도로 꽉 쥐었다. 손가락 끝에는 오랜 세월의 노고가 담긴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 때문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과 차가움이 뒤섞인 가슴 때문이었다. 반대편에는 한때 온 사랑을 쏟았던 아들 이준호가 구겨진 검은 정장에 웅크리고 앉아 가느다란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어둠 속으로 도피하려는 듯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북적이는 시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목소리처럼 힘없이 울려 퍼졌다. 그 말만으로는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어머니를 다시 그의 품으로 데려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원 경찰들이 거칠게 나서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나섰다. 그들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버둥거렸다.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수많은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의 품에 매달려야 하는 듯 손이 마구 흔들렸다. 하지만 순이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오래된 파일들을, 은빛 테두리에 지문이 묻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서류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에서 지워진 상처였다. 눈물 한 방울도, 불평 한마디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판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법정의 나무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다. 아무도 가까이서 듣지 못할 만큼 조용했다. 그녀 뒤에서 준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넓은 방 한가운데 빈 의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용서의 팔을 내밀고 앉아 있었을 바로 그 의자였다. 그의 뒷줄에는 낯선 중년 여성, 이 사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준호를 그리고 순이를 바라보았고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이 그녀의 가슴 속에 솟아올랐다. 심리가 끝나자 사회복지사는 재빨리 나가 순이를 쫓아갔다. 그녀는 나지막이 소리쳤다. 김 씨,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박혜진입니다. 필요하시면 임시 숙소나 다른 법률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이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곤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의 평화만 필요합니다. 이제 제 발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혜진은 희미한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어머니,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오직 자신만 남았습니다. 법원 계단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낡은 모직 코트를 스쳐 지나갔다. 순이 부인은 옅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숨결은 가느다란 연기로 변해 바람에 금세 사라졌다. 지붕을 되찾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돌계단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 깊이 묻힌 모든 고난, 긴 밤, 고통을 내려놓는 듯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법원 문 뒤에는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3월 어느 날 오후 부엌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방금 멈춘 비 오는 밤에 축축한 냄새가 실려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 김순희 씨는 간소한 미역 두부국이 담긴 냄비를 조용히 저어주었다. 그 옆에는 방금 데운 차가운 밥이 놓여 있었다. 점심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소박하고 검소하며 외로웠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깨뜨리며 급하게 울렸다. 국자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있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물 빠진 앞치마 위로 국자 몇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닦으며 약간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시간에 누가 와 있나요? 그녀는 문을 열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 앞에는 간소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손에 줄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얼굴은 낯설었지만 정중했다. 여보세요. 김순희 부인 댁이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부동산입니다. 이 집 담보대출에 대한 공증된 어음과 납부 통지서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드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설마 빌린 건 없는데. 직원은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파일을 열자 빽빽한 글씨에 눈이 어지러웠다. 그때 무표정한 글씨들 사이로 굵은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 대출인 이준호. 이름은 마치 벼락 같았다. 피눈물로 키운 사랑하는 아이가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걸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문을 두드렸고 종이는 차가운 계단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마치 더 이상 보면 진실이 바뀌는 것처럼 글자들을 응시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진실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걱정스러운 듯 멈춰섰다. 김 부인, 왜 그러세요? 정말 집안에 빚이 많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이 부인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었다. 아니, 더 할 말이 없는 건지도 몰랐다. 차가운 바람이 낡은 코트를 스쳐 지나가 얼굴을 때리고 먼지와 축축한 흙먼지를 날려보내며 마치 이게 진실이야. 도망칠 수 없어. 라고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테이블 위 빛 증서를 비추고 있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이준호라는 이름을 어루만지며 가슴이 아팠다. 오랜 세월 오직 이 이름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대가로 이 씁쓸함만 남았다. 그녀는 회상했다. 1년 전 준호는 종이 한 뭉치를 직접 가져왔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말은 달콤했다. 엄마, 제 대신 서명해 주세요. 커피숍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는 위임장일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집은 여전히 당신 거예요. 맹세해요. 절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다. 정말이에요? 위험한 서류는 아니잖아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 저를 믿으세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했다. 아들의 눈을 믿고 그의 포옹을 믿었다. 이제 그녀는 지붕 위에 걸려있는 판결문에 직접 서명했다. 한밤중 그녀가 아직 채무 서류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 맞죠? 대한은행 담당자입니다. 채권 추심 통지서를 보내드리기 위해 주소 확인을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갚지 않으시면 60일 이내에 집이 압류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빌리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차갑게 대답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기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고 분주한 목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현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틈으로 스쳐 지나갔고 빚증서는 마치 웃는 듯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에 머리를 숙였다. 여기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누군가 날 구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어. 등을 돌린 내 아이를 기다릴 수 없어. 일어서야 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며 그녀는 결심했다. 그가 종이 한 장으로 날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종이를 찾아야겠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지. 그날 밤 김순희의 작은 빌린 방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세월의 먼지가 묻은 낡은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탁자 위에 빛 어음이 흔들리며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칼날처럼 새겨져 있었다.
굳은 살이 박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며 바랜 종이 가장자리를 살며시 어루만졌다. 마치 혈관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달래려는 듯 그녀는 울음을 멈췄다. 오늘 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바닥났다. 남은 것은 공허함,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에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린 어머니의 충격뿐이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그녀는 문을 열려고 앞으로 나섰다. 마치 돌멩이를 옮긴 듯 무거운 다리였다. 그녀 앞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친절한 얼굴에 머리를 묶은 채 간소한 주민센터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구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최미영입니다. 황 선생님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순희 선생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미영이 들어와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죽을 가져왔어요. 배 좀 녹이시라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죠.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전문으로 돕는 젊은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그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순희 씨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두렵고, 늙어서도 여전히 바보처럼 살까봐 두렵고. 미영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아무도 당신을 비웃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 불효한 자식 때문에 평생 간직해온 모든 것을 잃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물방울이 그녀의 가슴 속 얼음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오랜만에 들어본 것이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날 밤 미영이 돌아온 후 죽봉지 옆에 앉아 젓가락을 떼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미영이 남긴 종이 한진석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바라보았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마치 가냘픈 희망을 누르듯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댔다. 수화기 너머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진석입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끊어졌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당나귀에게 돈을 빌려서 집이 저당 잡혔어요. 법은 모르지만 배신당했다는 건 알아요. 도와주시겠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날부터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전기세, 수도세, 주택 세금 고지서가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집 사진, 낡은 기와지붕, 준호가 어렸을 때 해먹을 걸었던 마당 구석,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여전히 엄마 거예요. 미영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며 물었다. 오늘 어떠세요? 밥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싸우려면 힘이 필요해요. 옛 이웃 황 씨도 물냉이 한 줌을 들고 찾아왔다. 힘드시겠지만 밥 먹고 힘 좀 내세요. 당신 인생 너무 고달프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밤마다 어둑한 노란 불빛 아래 서류 정리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눈은 점점 밝아졌다. 자존심의 불꽃은 조용히 그러나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한 번은 미영이 황 씨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너무 피곤하시면 저랑 같이 변호사 만나러 가도 될까요? 혼자 못 가게 할 거예요. 순희 씨는 목이 메었다. 정말 친절하세요.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법원으로 가는 길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살갗을 스며들자 김순희 씨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코트는 빛바랜 듯 소매가 닳았지만 마치 폭풍우 치는 삶 속에서도 익숙한 온기를 간직하려는 듯 여전히 그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그녀가 은인으로 여기는 최미영이 서 있었다.
미영은 우산을 든 채 비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가까이 걸어갔다. 순이는 법원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빗물에 젖은 돌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심호흡을 했다. 미영아, 오늘은 두렵지 않아.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어. 미영은 아무 말도 없이 미영의 손을 가볍게 잡았지만 눈은 감탄으로 빛났다. 두 사람이 커다란 문을 들어서자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순이는 어리둥절했다. 너 잠깐만. 순이는 뒤돌아보았다.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날씬한 여자,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들 준호의 전처, 윤슬기였다. 슬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빗속을 뛰어다녀 숨이 가빠왔다.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에도 준호를 만류하려고 했어요. 돈 빌리지 말라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순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오래도록 품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진 듯했다. 슬기 역시 아들의 실명과 실수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슬기는 목이 메었다. 증언이 필요하다면 저는 준비됐어요. 다시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순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법정은 차가웠고 희미한 흰 불빛은 그녀의 늙은 얼굴을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진석 변호사 옆에 앉았다. 두 손으로 코트 자락을 꽉 쥐고 손가락은 마치 온 힘을 쏟아붓고 싶은 듯 천을 파고들었다. 맞은편에는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정장은 마치 자신의 누더기 자존심처럼 구겨져 있었다. 한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또 다른 중요한 증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이준호의 전처, 윤슬기 씨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시선이 증인석으로 나선 슬기에게 쏠렸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준호 씨가 저와 어머니에게 이 집에는 절대 손 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대출 서류에 서명하고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증언은 전적으로 정직하며 저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는 어깨를 심하게 떨며 주저앉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누구에게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마치 흐느낌을 참는 듯 숨을 헐떡일 뿐이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모처럼 또렷하게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사기 의도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주택 소유권은 김순희 씨에게 반환됩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정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원 서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밖에서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일어서서 배심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찬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여정을 겪은 사람의 고요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다. 마치 손에서 놓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두 손을 마구 흔들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무거운 법정 문이 그녀 뒤에서 너무 가볍게 닫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간 준호는 빈 의자 앞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가 앉아 용서를 구하며 팔을 뻗고 있어야 할 자리였다. 법원 계단에서 바람이 그녀의 빗바랜 모직 코트와 은발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숨결을 허공으로 날려보내며 모든 원망과 고통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안개 자욱한 빗속을 헤치며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 자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날 오후 김순희 부인은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되찾는 사람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람으로서였습니다. 날씨는 포근했고 늦은 햇살이 고목 사이로 스며들어 시간의 회색 끼와 지붕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오래된 벽돌로 뒤덮여 있었고 아들을 시장에 데려다주고 해먹에서 재우던 그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철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마치 익숙한 모습 하나하나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듯 녹슨 자국을 손으로 살며시 더듬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매일 아침 낙엽을 주워 모으고 햇살 향기로 빨래를 말리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고 사람들의 마음만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책장, 벽에 비스듬히 걸려있는 가족사진 액자, 그리고 오래전에 멈춘 시계는 얇은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액자를 꺼내 소매로 먼지를 닦고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 살배기 준호, 맑은 눈, 순진하고 삶의 먼지가 묻지 않은 미소. 그녀는 마치 과거를 위해 마지막 숨을 내쉬듯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 사진 액자, 모서리가 깨진 도자기 찻잔 세트, 그리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테이블, 의자, 옷장, 침대에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남겨두고 떠났다.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종이 한 장으로 그것들을 모두 지워버린 그날 이후로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날 오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가 대문 앞에 멈춰서서 소심하게 물었다. 이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부자가 아니에요. 다만 아이들을 키울 지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고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그녀는 비와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품에 안았던 그 아이, 준호를 다시 본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계절이 끝나가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누군가 울어야 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이모.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청 가방을 들고 나갔다. 가방 안에는 낡은 사진 액자, 이가 빠진 도자기 컵 세트, 그리고 이제는 평생의 싸움의 기억으로만 남아버린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방을 빌렸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짭짤한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꽃꽂이, 차 끓이는 법, 매일 일기에 몇 줄씩 쓰는 법을 배웠다. 남을 위해 살르라 잊고 있었던 소소한 것들이었다. 미영이 묻자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해줘서 고마워. 더 이상 아들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더 이상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새 방에서의 첫날 밤, 해안을 찰랑이는 파도 소리 속에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원망도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진정한 지붕은 벽돌 담과 기와 지붕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마음속이야. 존중과 사랑이 있는 곳이지. 낡은 지붕을 잃었을 때 내 손으로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새 지붕을 지어 누군가 그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다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 사랑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가정이 있지.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때도 있어. 그녀의 다음 날들은 더 이상 시끄럽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들은 충만하고 온전하고 평화로웠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대화는 느리고 조용하며 파도 소리 속에 울려 퍼진다.
만약 집이 더 이상 사랑을 담을 수 없다면 그건 그저 내게의 차가운 벽일 뿐이야. 마음이 외면한 누군가를 영원히 기다린다면 그 마음은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 뿐이야. 나는 그 집을 잃었어.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잃었지. 하지만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았어. 평화 속에서, 자존감 속에서 더 이상 떨지 않는 이 손 안에서. 그리고 나는 알아. 엄마는 희망을 멈출 수도 기다림을 멈출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아갈 만큼 강인함을 결코 잃지 않아.